광서의 두 기둥구 광서파와 신광서파. 중국 대륙의 남쪽에 자리한 광서성은 험준한 카르스트 지형과 비옥한 평야가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 속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변방이었고, 군벌 시대에는 특히 강력한 두 개의 군벌 세력이 등장하며 중국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구 광서파와 그 뒤를 이은 신광서파입니다. 이들은 중국 남부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광서 군벌의 초기는 마씨 성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포진했던 마가 군벌처럼 루룽팅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루룽팅은 원래 비적 출신으로 청나라 말기 광서성에서 막강한 무력을 가진 토착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의 파고 속에서 그는 광서성을 장악하고 광서 독군에 오르며 이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루룽팅이 이끄는 구 광서파는 이웃한 운남 군벌의 탕지아오와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세력은 때로는 연합하여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 시도를 저지하는 호국전쟁에 참여하는 등 혁명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운남과 광서의 연합은 위안스카이를 압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서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며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운남의 탕지아오가 귀주 등 인근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자 루룽팅은 이에 맞서 광서의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구 광서파는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혁명적 사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경제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초반 광저우를 근거지로 삼아 혁명 세력을 규합하려던 순원의 국민당과 충돌하면서 구 광서파의 입지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원은 군벌 중심의 중국 통일을 거부하고 혁명적 방법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려 했으며 광서파는 이러한 순원의 혁명 노선과 상충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순원의 북벌 시도와 국민당 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루룽팅을 비롯한 구 광서파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구 광서파가 쇠퇴하는 사이 광서성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리중런과 바이충씨였습니다. 이들은 루룽팅 휘하의 젊은 장교들이었지만 구 광서파의 보수적인 태도와 비효율성에 불만을 품고 혁명적인 길을 모색했습니다. 1923년부터 이들은 광서성 내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구 광서파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신광서파를 결성했습니다. 리중런은 차분하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고 바이충씨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뛰어난 전술로 소제갈량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군사적,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며 신광서파를 광서성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광서파는 순원의 국민당 이념에 공감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했습니다. 이는 구 광서파와는 확연히 다른 노선이었습니다. 1926년 장제스가 주도하는 북벌이 시작되자 신광서파는 국민혁명군에 합류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국민혁명군 제7군, 제8군 등을 이끌고 훈안성, 후베이성 등 중원 지역을 거쳐 북상하며 북양군벌의 세력을 격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우페이프가 이끄는 지게파 군벌과의 전투에서 신광서파는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습적인 기동전과 우회 전술을 사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북벌 과정에서 신광서파의 군사력과 위상은 절정에 달했으며 리중런과 바이충씨는 장제스 다음 가는 국민혁명군의 주요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북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928년 중국은 명목상 국민당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실상은 장제스 중앙정부와 지방군벌들 간의 새로운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제스는 중앙 집권화를 통해 모든 군벌의 군사력을 해체하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광서파는 북벌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1930년 중원 대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신광서파는 서북 군벌 펑위샹과 산서 군벌 옌시상과 연합하여 장제스에 대항했습니다. 리중런과 바이충씨는 반장제스 연합군의 주요 지휘관으로서 장제스의 중앙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신광서파는 강인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장제스 군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원 대전은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낳았고 결국 장쇠량의 동북군이 장제스 지지 선언을 하며 개입하자 펑위샹엔 시살리 중원 연합군은 패배했습니다. 중원 대전의 패배는 신광서파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리중런과 바이충씨는 한때 권좌에서 물러나기도 했지만 광서성 내의 강력한 기반 덕분에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광서성 내에서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하며 장제스 중앙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신광섭파는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록 장제스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항일 전선에 참여했습니다. 리중러는 국민혁명군 제5정구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특히 1938년의 타이얼정 전투에서 신광섭파가 이끄는 국민혁명군은 일본군에게 대규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중일 전쟁 초기 일본군의 무패 신화를 깨뜨린 중요한 승리였으며 중국군의 사기를 크게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이충시의 뛰어난 전술적 지휘가 돋보인 전투였습니다. 이후에도 신광섭파는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과 게릴라전을 펼치며 중국 남부의 방어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서 지역의 산악 지형을 활용하여 일본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중일 전쟁 기간 동안 신광섭파는 국민당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자신들의 군사적 자율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장제스는 신광섭파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들은 당면한 적, 즉 일본군과의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1945년 중일 전쟁이 끝나자 중국은 다시 국공내전이라는 비극적인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신광섭파는 당연히 장제스의 국민당 편에 서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맞섰습니다. 리중런과 바이충시는 여전히 국민당 내에서 중요한 군사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될수록 국민당은 공산당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민심 이반은 극에 달했고 신광섭파의 군대 역시 점차 지쳐갔습니다. 1948년 말 국공내전의 상황이 국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리중러는 장제스의 사임 요구에 응하여 대통령 대리직을 맡아 공산당과의 평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장제스가 물러나면 공산당과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마오쩌둥은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국민당과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49년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공세 앞에 국민당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신광섭파의 본거지인 광서성 역시 인민해방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리중러는 대통령 대리로서 평화협상에 실패한 후 미국으로 망명했고 바이충시는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로써 40년 가까이 중국 남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광서군벌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